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일본 순방 이틀째 일정으로 일본 정재계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어제는 한일 정상이 12년 만에 마주 앉았고 1시간 반가량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미래를 위한 관계 개선의 뜻을 같이 했지만 남은 숙제도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조양현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책임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한일 정상회담 내용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른바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부활을 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던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얼어붙었던 관계를 해빙을 하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정상 간에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자라는 그러한 목적이 결과적으로 달성됐다고 봐야겠죠. 일각에서는 과거사 문제 관련해서 일본의 성의 있는 대응이 부족했다 하는 그러한 지적도 있습니다만 이번 방위의 가장 큰 목표는 역시 관계 정상화의 첫 단추를 꿰는 데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 아마 이것은 몇 가지 의의가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에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겠다,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 실현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안보, 경제라고 하는 분야에서 보자면 우리의 국익을 챙기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공급망이라든지 국제 경제의 불투명성으로 지금 우리 경제가 대단히 어렵죠. 경제 살리기에 정부가 올인하고 있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를 풀었고 결과적으로 소부장에 대한 우리의 공급망이 강화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또 안보 면에 있어서도 지금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과 일본 그리고 한미일에 공조할 수 있는 발판으로서 지소미아를 정상화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것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전개하기 위해서 이웃국가 일본과의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력으로 질주를 하려고 해도 손발에 돌멩이가 달려있는 그러한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껄끄러운 관계를 정리를 하고 앞으로 방미 그리고 또 G7 정상회의 참가 가능성 등등을 시야에 두고 우리의 전략 공간을 확대할 수 있었던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무엇보다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해빙시켰고 또 경제 안보 차원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도 얻어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번 회담을 두고 이 고착됐던 한일 관계를 타개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의 어떤 결단에서 이 부분들이 시작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이 합력 파트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네.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과거사 사죄에만 집중을 해서 본다면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제로섬점 그러한 계산법에 의해서 이걸 지켜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플러스섬의 관계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일본을 가해자라기보다는 협력 파트너로서 이미지를 상정을 하고 접근을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징용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민감한 이슈에 대한 우리 측의 말하자면 정보 아닌 것이죠. 결국은 최종적인 결단은 윤 대통령 정치 리더십에 의한 것이고 지금 내년 총선도 있고요. 또 국내에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한 비판을 감수하고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나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제 일본을 방문하기 전에 이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인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시다 총리가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이거 좀 어떤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대한 높은 평가라고 보는 게 맞겠죠. 거기에는 역시 본인이라면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부분도 있다고 봐요. 일본은 의원 내각제이고
또 파벌에 대한 배려, 그리고 보수 정치가들에 대한 배려,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 이렇게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는 거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게 갖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예. 당장 정권 부양에는 불리하지만 장기적인 국익 차원에서 봤을 때 역사적 판단에 맡기겠다고 하는 그러한 부분.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과거에 우리가 1965년에 한일 회담이 타결됐을 때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드리는 담화문을 발표한 그 내용과 예. 지금 우리의 현실은 대단히 유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에도 구려개교, 북어래교, 그리고 심지어는 매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비난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은 과거만 생각하면은 우리의 불구 대천의 원수이지만 그렇지만 급박한 정치 현실을 생각했을 때는 예. 원수하고도 필요하다면 손을 잡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국민들을 설득했던 것이죠. 그리고 근대화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일본에 대해 갖고 있는 열등의식, 패배주의다라는 그러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1인당 국민소득 차이가 10대 1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실제 그 소득이 1대 1로 거의 일본과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당장의 그러한 반일, 그러한 여론도 있지만은 역시 일본을 이용하자, 용일이라든지 또 일본을 극복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일본에게 대등하게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 역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듭니다. 네, 기존과는 확실히 좀 다른 네. 인식으로 이번에 접근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우리 정부가 이제 물컵의 절반을 채웠다라고 말한 부분, 그러니까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일본이 얼마나 성의 있는 호응을 하느냐에 사실 많은 관심이 이제 예. 모아졌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일단 기시다 총리가 1998년 10월에 발표했던 한일 공동선언이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의미하는 듯한 언급을 하면서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좀 이 답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로서는 사죄와 반성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을 듣기를 원했지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인용해서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하겠다고 하는 간접 사죄 형식을 취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 국민들, 보수 세력에 대한 그러한 배려 차원에서 전향적인 발언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봐요.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번에 관심을 갖고 봤던 게 과연 어떠한 사죄 반성을 할 거냐 하는 그 부분도 있겠지만 더 중요했던 것은 일본 피고 기업이라고 할까요? 의 이제 출연이라든가에 대한 참가 문제였어요. 근데 이 부분은 아직 명확한 입장이 표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앞으로 일본의 노력도 필요한 것이고 또 국내적으로는 우리 역시 이번 정부 안에 대해서 반발 내지는 수용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아있는 그 법리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내력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만들어가는 그러한 노력 역시 요구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 피해자와 또 국내 여론이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인내를 갖고 앞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도 앞으로 우리 정부의 과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회담은 경제와 안보에 이제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풀었고 우리도 이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윤 대통령이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을 합니다. 조금 위축됐던 양국 간의 어떤 경제 교류가 조금은 풀릴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렇죠. 아마 양국 관계가 냉각이 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경제인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경련, 개단낸 경제인들의 회의, 회담이 빈번하게 열리고 한다면 투자라든지 무역 확대라든지 하는 이야기가 자유롭게 논의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경제 관계는 더욱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예. 그리고 안보 차원에서 또 윤 대통령이 지소미아 정상화에 이제 한일 정상이 의견을 같이 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 한미 공조뿐만 아니라 한미일 또 한일 공조가 조금 더 굳건해질 수 있다 이런 좀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는
기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분쟁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다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안보 위협에 대해서 그러한 국가들이 연대해서 공동 대응한다는 게 정말 집단 안보 아이디어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국제적으로 한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이 3자 간의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북한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됐다 한다면 예. 그 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는 그러한 대응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중요한 눈앞의 과제가 아닌가 싶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역에 있어서 그러한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라든가 또 말하자면 지역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문제 역시 한국과 일본 그리고 한미일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대단히 많이 남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일 간의 셔틀 외교가 복원됨에 따라서 이제 기시다 일본 총리도 적절한 시기에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 두 정상이 앞으로 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구체적으로 협력과 협의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일본의 어떤 성의 있는 호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방한한 후에라도 조금 예. 더 전향적인 모습으로 일본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좀 그렇게 예상하세요? 봅니다. 네, 그렇게 봅니다. 일본에서는 지방선거가 4월에 있고요. 그게 끝나면 아마도 키시다 총리의 리더십이 조금 여유를 갖고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예상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이걸로써 한일 관계가 마무리되었다가 아니라 대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출발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의 상황들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양현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책임교수와 함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